그로부터 1년 후에 나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다. 키가 벌써 1m 35였고 몸무게는 32kg에다가 신발은 32.5를 신었으니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었다. 나는 사실 자전거 타기를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았다. 가는 두 개의 바퀴 위에서 계속 움직인다는 것이 32kg이나 되는 사람이 그 위에 앉아서 아무런 받침대나 의지할 것도 없이 달릴 때는 넘어지지 않으면서도 받침대로 받치지 않거나 어디에 기대거나 누군가 잡아주지 않으면 왜 넘어져 버리는지 그 이유를 아무도 내게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너무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일이었다. 그런 환상적인 현상에 가장 기초적인 자연의 법칙, 즉 원심력과 특히 소위 기계적인 회전 충격 보존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그 당시만 해도 나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날까지도 나는 그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기계적인 회전 충격 보존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서 뒤통수에 상처 자국이 근질거리거나 쿡쿡 쑤셔오곤 한다. 만약 꼭 필요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자전거를 배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피아노를 배우러 가야만 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자전거를 꼭 배워야만 했다. 피아노는 호수 윗마을의 끄트머리에 사는 선생님에게서만 배울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1시간 이상 걸렸지만 자전거로는 우리 형의 계산에 의하면 13분 3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우리 어머니에게도 피아노를 가르쳤던 내 피아노 선생님은 우리 누나와 형과 아무튼 마을에서 건반 하나만 두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교회의 오르간 연주에서부터 리타 슈탕엘마이어의 아코디언에 이르기까지 다 가르쳤다. 그 선생님의 이름은 마리아 루이제 푼켈이었는데 그것도 미스 마리아 루이체 푼켈이었다. 내가 평생 동안 그 선생님처럼 보이는 미혼 여성은 한 번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항상 그 미스라는 단어에 악센트를 주었다. 선생님은 꼬부랑 늙은이여서 머리는 백발이었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었으며 피부는 쭈글쭈글하였고 코 밑에는 까만색 솜털이 조금 나 있었다. 더구나 앞가슴은 하나도 없었다. 어느 날 내가 착각하는 바람에 1시간 일찍 갔을 때 선생님이 아직 낮잠을 주무시고 있던 중이어서 나는 그걸 볼 수 있었다. 낮잠에서 깨어나 그 대저택의 현관문을 열어주었을 때 선생님은 고작 치마와 내의만 걸치고 있었고 그 내의는 부인들이 입는 것 같은 보드랍고 폭이 넓은 실크 속옷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내 아이들이 체육 시간에 입는 것과 같은 소매 없이 몸에 쫙 달라붙는 옷이었다. 그런 운동선수 속옷 같은 내의 밖으로 잔주름이 많은 팔과 가죽처럼 보이던 여린 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였다. 그리고 그 안은 판판했고 가슴은 닭가슴처럼 야위어 있었다. 그런데도 선생님은 이미 말했듯이 푼켈이라는 이름 앞에 꼭 미스를 고집하였다. 그 이유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늘 직접 해명해 왔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아직 처녀이므로 여전히 임자를 만날 수 있는 처지인데도 남자들이 자기를 기혼녀로 생각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한 설명은 늙고 코 밑에 솜털이 나 있고 젖가슴도 없는 마리아 루이제 푼켈 선생님하고 결혼하고 싶어할 남자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내게는 순전히 억지로 보였다.
사실을 말하자면 미스 푼켈 선생님이 설령 원했다 하더라도 선생님은 자기를 미세스 푼켈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미스 푼켈로 부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미세스 푼켈은 이미 다른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으므로.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푼켈 부인이라고 불리던 또 다른 한 명의 여인이 존재해 있었던 것이다. 미스 푼켈 선생님의 어머니가 생존해 있었던 것이다. 앞에서 미스 푼켈 선생님을 꼬부랑 늙은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돌처럼 굳어버린 노인, 다리가 뻣뻣한 노인, 뼈만 앙상한 노인, 고목나무 같은 노인, 호호백발 노인. 내가 보기에 그 할머니는 적어도 나이가 100살은 넘었을 것 같았다. 그렇게 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푼켈 할머니는 피와 살로 된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가구라든가 박제를 해놓은 나비라든가 깨질 것 같은 얇은 구시 꽃병 등으로 생각할 만큼 지극히 제한된 의미에서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움직이지도 않았고 말도 안 했으며 앉아있는 모습 말고는 한 번도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보고 들을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앉아있을 때도 여름에는 그물 모양으로 짠 명주옷을 온몸에 둘둘 말고 있었고, 겨울에는 거북이처럼 머리만 빼고는 온몸을 검은색 비로드로 칭칭 감은 채 피아노가 있는 방의 제일 구석진 곳 벽시계 추 및 안락 의자에 앉아 묵묵히 움직이지도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주의를 끌지 않는 모습으로 있었다. 그러다가 아주 드물게 학생이 숙제를 특별히 잘해오고 체르니 연습곡을 아무 실수 없이 치면 미스 푼켈 선생님은 수업 시간이 끝날 때쯤 방 한가운데로 가서 안락 의자 쪽을 향해 소리치곤 하였다. 어머니! 선생님은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어머니, 여기 좀 보세요. 쟤한테 과자 하나 줘요. 아주 잘 쳤거든요. 그러면 학생은 방을 가로질러 그 구석으로 가서 안락 의자에 바짝 다가가 미라 같은 노인네에게 손을 내밀어야만 했다. 그때 선생님은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곤 했다. 걔한테 과자 하나 줘요, 어머니. 그러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천천히 그물 모양의 명주천이나 검은색 비로드천 어딘가에서 푸르둥둥하고 약간 떨리면서 가녀린 손이 나와 허공을 더듬거리다가 눈을 뜨거나 거북이 머리 같은 머리를 돌리지도 않고 의자의 팔걸이를 지나 오른쪽 방향으로 손을 뻗어서 대게 안에는 크림이 들어있고 사각으로 각이진 비스킷으로 의자 옆 작은 탁자 위 그릇에 담겨있는 과자를 하나 집어들고 다시 탁자와 팔걸이와 앞자락을 서서히 지나 내밀고 있는 아이의 손 안에 뼈만 앙상한 손으로 마치 금덩어리라도 되는 양 건네주었다. 그때 아이의 손가락과 노인의 손가락이 아주 잠깐 스칠 때도 있는데, 그러면 아이는 뭔가 단단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리라고 생각했다가 오히려 따스하고 차라리 뜨겁기까지 하며 믿기지 않을 만큼 보드랍고 가벼운 살갗의 접촉에 등골이 오싹해지기 마련이었다. 그것은 비록 짧지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는 새와의 접촉처럼 등골을 시리게 만드는 일이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미세스 푼켈 이라는 말을 더듬거리며 황급히 뱉어내고는 그 방에서 그 칙칙한 집에서 빠져나와 서둘러 밖으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태양이 내리쬐는 곳으로 다른박질 치곤 하였다. 자전거 타기라는 기상천외의 예술을 익히느라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단지 기억하는 것이라고는 그것을 하기 싫은 마음과 해내겠다는 오기가 뒤섞인 채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는 약간 경사 가진 호젓한 숲길에서 우리 어머니의 자전거로 혼자서 배웠다는 것이다. 그때 그 길의 양쪽 끝이 갑작스럽고 경사가 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매번 넘어졌지만 그곳에 낙엽이 쌓여 있거나 땅이 푸석푸석해서 나는 다행히 슬쩍 넘어질 수 있었다. 그러다가 언젠가 수도 없이 실패한 다음 거의 기적적으로 갑자기 바퀴를 굴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론적인 내 모든 고민과 고집스러운 의심은 두 바퀴 위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당혹스럽기도 했고 자랑스럽기도 한 순간이었다. 우리 전 가족이 보는 앞에서 우리 집 앞들과 잔디밭 사이에 줄로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위로 시운전을 해보였을 때 부모님은 박수를 쳐주었고 형제들은 신나게 웃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 형이 내게 가장 중요한 도로교통법을 설명해 주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꼭 오른쪽으로 다녀야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여기서 오른쪽이란 손잡이에 브레이크가 달린 쪽을 의미하였다. 아무튼 나는 자전거를 배운 이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불쌍하게도 달랑 혼자서 피아노를 배우러 다녔다. 물론 형이 그 거리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계산해 두었던 13분 30초는 내게는 어림도 없는 시간이었다. 형은 나보다 5살 위였고 자전거도 기어가 3단까지 있는 경기용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그런 반면 나는 내게는 너무나 큰 어머니 자전거를 타고 선 자세로 페달을 굴러야만 되는 정도였다. 설령 안장을 최고로 밑으로 끌어내린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앉은 채 페달을 밟을 수가 없어서 나는 밟다가 앉다가 하면서 교대로 움직여야만 했기 때문에 속도도 내지 못했을 뿐더러 금방 지쳤고 스스로도 잘 알고 있듯이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타고 다녀야만 했다. 다리를 쭉 뻗거나 잔뜩 끌어올린 채 바퀴가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돌아오는 페달을 밟고 힘껏 구르기 위해서 선체로 힘겹게 페달을 굴러 바퀴를 돌게 만든 다음 흔들거리는 안장에 앉아야만 했다. 그렇게 발로 구르는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 집을 출발하여 호숫가를 따라가다가 윗마을을 지나 폰케 선생님의 대저택에 도착하는 데는 거의 20분이 걸렸다. 만약 정말로 아무 일도 그 사이에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그랬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 사소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타고 가다가 핸들을 꺾거나 브레이크를 밟고 내렸다가 다시 타는 따위는 할 수 있었지만 무엇을 앞지른다거나 남이 나를 앞질러 가게 한다거나 누군가와 길에서 마주치는 것 등에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앞이나 뒤에서 다가오는 자동차의 작은 엔진 소리만 들어도 즉시 브레이크를 잡고 내렸다가 그 자동차가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 다른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 모습만 보여도 정지하고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행인을 앞지르고자 할 때는 내 앞에 가는 사람의 바로 뒤에서 자전거를 내린 다음 자전거를 끌면서 그 사람의 옆을 지나쳐 그 사람이 내 뒤쪽으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확신이 서야만 다시 타고 떠났다.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타려면 앞이나 뒤가 완벽하게 비어 있어야만 했고 가능하면 내가 타고 가는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해야만 했다. 더군다나 아랫마을과 윗마을의 중간쯤 되는 지점에 하르트라우 박사님 댁에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못생기고 조망만한 것이 거리에서 출랑대고 다니다가 바퀴가 달린 것만 보면 아무 것에나 다 멍멍 지저대며 달려들곤 했다. 그 녀석의 공격을 피하려면 하르트라우 박사 부인이
그 개를 다시 불러들일 때까지 자전거를 길가 쪽으로 몰아서 울타리 곁에 노련하게 정지시키고는 안장 위에서 다리를 잔뜩 끌어올린 채 울타리 꼭대기를 잡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윗마을 끄트머리에 있는 선생님 집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종종 20분 가지고도 모자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제 시간에 미스 푼켈 선생님 집에 도착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2시 반에 미리 집을 나서곤 했다. 앞에서 내가 미스 푼켈 선생님이 자기 어머니를 보고 학생에게 과자를 주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런 일이 아주 굉장히 드물다는 것을 강조해 두었었다. 미스 푼켈 선생님은 성격이 원래 매우 엄격했고 만족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로 흔한 일은 아니었다. 숙제를 시원찮게 해왔다거나 악보를 보면서 연주할 때 다른 건반을 눌렀다든가 하면 선생님은 얼굴이 온통 시뻘개지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다가 팔꿈치로 학생을 옆으로 밀어내고는 신경질적으로 손가락을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하다가 갑자기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소리를 꽥꽥 질러대곤 하였다. 최고로 나빴던 경험을 나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겪었다. 그때 선생님이 어찌나 나를 혹독하게 혼냈었는지 나는 지금까지도 선생님에 대한 서운함을 사귀지 못한 채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문제는 내가 너무 늦게 도착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정확히 10분 늦었다. 하르트라우 박사님 댁 오소리개가 나를 한참 동안이나 울타리 곁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도중에 자동차를 2대 만났으며 4명의 행인을 앞질러야만 했었다. 미스 푼켈 선생님 집에 도착했을 때 선생님은 얼굴이 이미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손가락으로 허공에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다. 얼마나 늦었는지 알고 있기나 하니? 선생님이 다짜고짜 물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게는 시계가 없었다. 손목시계는 그 후 한참이 지난 다음 13번째 생일에 처음 선물로 받았다. 저기 좀 봐! 그러면서 선생님은 추가 달린 시계 밑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푼켈 할머니가 있는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조금만 있으면 벌써 3시 15분이야.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다 이제 온 거야? 나는 하르트라우 박사님 댁 개 이야기부터 더듬거리며 하기 시작했지만 선생님은 내게 변명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개라고? 선생님이 이내 내 말을 끊었던 것이다. 그럼 그렇지. 개하고 놀았겠지. 얼음과자도 하나 사 먹었을 테고. 너 같은 애들은 내가 잘 알고 있어. 히르트 아줌마네 구멍가게를 끊임없이 들락날락 하면서 얼음과자나 사 먹을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겠지. 그건 정말 너무한 처사였다. 내게 히르트 아주머니네 구멍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었다고 하다니. 용돈도 한 푼 받지 않았던 나한테 말이다. 형과 형 친구들이 그런 짓을 하기는 했다. 그 형들은 용돈을 몽땅 히르트 아주머니의 구멍가게로 갖다 바쳤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나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으면 그때마다 엄마나 누나에게 끈질기게 졸라야만 했었다. 그런 내가 피아노를 배우려고 자전거를 타고 오느라 온갖 시련을 겪으며 땀을 뻘뻘 흘리고 왔건만 고작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으려고 히르트 아주머니네 구멍가게를 기웃거렸다는 누명을 뒤집어 써야만 된단 말인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나는 말문이 막혀버렸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 눈물 그쳐! 미스 푼켈 선생님이 소리를 꽥 질렀다.
가방이나 열고 악보나 꺼내서 뭘 배웠는지나 해봐. 보나 마나 연습도 안 했겠지. 그 말은 공교롭게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 전주에 나는 다른 중요한 할 일이 있기도 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숙제로 내주었던 연습곡이 카논 형식의 푸가 형태여서 오른손과 왼손을 옆으로 쫙 벌리고 치다가 가끔씩 한 손은 이쪽에, 다른 한 손은 저쪽에 두면서 쳐야 했고, 서로 불협화음을 이루는 리듬과 특이한 음정을 지키면서 높은 음에서 귀에 몹시 거슬리는 소리까지 내야 되는 등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서 거의 연습을 하지 못했다. 작곡가는 내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헤슬러라는 사람이었다. 악마가 있어서 그 사람을 잡아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기는 하지만 만약 그날 피아노를 배우러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특히 하르트라우 박사님 댁 오소리계의 공격, 흥분되는 일들을 겪지 않았고 그것들에 이은 미스 푼케 선생님의 혹독한 꾸지람으로 내 마음이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지지만 않았더라면 그 두 곡을 그런대로 연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나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땀도 뻘뻘 흘리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피아노 앞에 앉아서 내 앞에는 88개의 건반과 헤슬러 씨의 연습곡이 놓여 있었고 뒤에는 치밀어 오르는 노여움으로 내 목덜미에 더운 입김을 뿜어대고 있던 미스 푼케 선생님이 있었다. 최악의 연주를 해보였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다. 베이스와 바이올린을 위한 키, 반음과 온음, 4분의 1 쉼표와 8분의 1 쉼표, 왼쪽과 오른쪽, 첫 줄의 마지막 마디도 미처 치지 않았는데 피아노 건반과 악보가 흐르는 눈물로 마치 만화경을 보는 듯 갈기갈기 찢겨져 버렸고 나는 결국 손을 밑으로 내리고 가만히 훌쩍거리며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목 뒤에서 어금니 사이로 뱉어내는 듯한 말이 튀어나왔고 잘게 부서진 침방울들이 내 목덜미를 때렸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늦게 오고 얼음과자 사 먹고 변명을 늘어놓고 뭐 그런 것들은 참 잘도 하겠지. 그렇지만 숙제는 하나도 못 해오고 그렇게만 해보라고. 한심한 녀석 같으니라고. 너 같은 녀석한테 내가 한 수 가르쳐 줄 테니까. 그렇게 말한 다음 선생님은 내 뒤에서 앞으로 나와 내 옆자리에 털퍼덕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내 오른손을 잡고 손가락 하나하나를 벌려가며 헤슬러 씨가 작곡했을 때 그랬을 것처럼 건반 하나하나를 찍어 눌렀다. 이건 이쪽으로, 그리고 저건 저쪽에, 그리고 이건 여기에, 그리고 엄지는 여기에, 셋째 손가락은 여기에, 그리고 이건 저기에, 또 이거는 여기에. 그렇게 오른손가락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같은 방법으로 왼손을 다뤘다. 이거는 저기로, 또 저거는 여기로, 요거는 저기로. 그렇게 분노를 사귀며 내 손가락에 마치 연습곡의 악보에 있는 음표 하나하나를 박아 넣게라도 하려는 듯이 손을 이리저리로 끌면서 꾹꾹 눌러댔다. 그렇게 하기를 약 30분 정도 하자 손가락이 몹시 아팠다. 그런 다음 선생님은 마침내 내 손가락을 놓더니 책을 덮어버리고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다음번에 올 때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그것도 악보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달달 외워서 알레그로로 쳐야지. 만약 그렇게 못한다면 혼날 줄 알아. 그러고는 연탄곡 연주곡이 들어있는 두꺼운 책을 꺼내어 악보를 놓는 곳에 꽝 소리를 내며 펼쳐 보였다. 지금부터는 제발 악보 읽는 법 좀 알라고 10분 동안 디아벨리 곡을 치겠다. 어디 실수만 해봐라.
나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옷소매로 얼굴에 묻은 눈물을 닦아냈다. 디아벨리는 좋은 작곡가였다. 그는 끔찍한 헤슬러처럼 푸가 형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디아벨리 곡은 치기가 아주 쉬웠다. 그의 곡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대단히 멋들어진 소리를 연출해냈다. 비록 누나가 아무리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이라도 디아벨리는 칠 수 있어 라는 말을 종종 했어도 나는 그를 사랑하였다. 아무튼 우리는 디아벨리를 연탄으로 쳤는데 미스 푼켈 선생님은 왼쪽에서 베이스를 쳤고 나는 오른쪽에서 소프라노를 동일음으로 쳤다. 한동안은 제법 잘 나가서 나는 차츰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고 안톤 디아벨리 작곡가를 창조하신 신께 감사를 드리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긴장이 풀린 나머지 짧은 소나타가 처음에 올린 바 음이 표시되어 있는 4장조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흰 건반만 편하게 두드려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곳에서 악보에 특별한 표시가 없어도 사음의 아래에 있는 올린 바음에 검은색 건반을 눌러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어쨌든 나는 내가 쳐야 할 파트에 올린 바음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 그렇게 쳐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만만하게 옆 건반을 눌러 바음이 잘못 나오는 바람에 음악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거슬렸을 튀는 소리를 내고 말았다. 뻔하지. 미스 푼켈 선생님이 다시 숨을 씩씩 소리나게 몰아쉬며 연주를 멈췄다. 뻔해. 조금만 어려운 게 나와도 금방 틀려버리지. 넌 눈도 없니? 올린 바잖아. 여기 이렇게 크고 확실하게 씌어 있잖아. 똑똑히 보라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 하나, 둘, 셋, 넷. 내가 왜 두 번째도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는지는 오늘날까지도 잘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아마도 곡 전체를 올린 바음으로만 치고 싶을 정도로 음표마다 올린 바음을 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에게 억지로 강요하면서 올린 바를 치지 않을 것을 무진장 노력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아직 올린 바를 치면 안 돼. 아직 아니야. 아직. 그러다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부분에서 그만 올린 바 대신 바음을 눌러버렸던 것이다. 선생님은 금방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쇳소리를 내며 야단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올린 바라고 했잖아. 이 바보 멍청아. 올린 바. 올린 바가 무엇인지도 모르니? 이 바보야. 이거잖아. 땡. 그렇게 말하면서 선생님은 수십 년 동안 피아노를 가르치느라고 10전짜리 동전만하게 뭉툭해진 둘째 손가락으로 사음의 아래에 있던 검은색 건반을 눌러댔다. 이게 올린 바야. 땡. 이게. 그러다가 선생님이 재채기를 했다. 재채기를 하고 나서 내가 위에 묘사한 바 있는 둘째 손가락으로 코 밑을 훔치고는 연신 쇳소리를 내면서 두세 번 더 건반을 눌렀다. 이게 올린 바야. 이게 올린 바라고. 그리고는 선생님이 옷소매 끝에서 손수건을 꺼내 들고 코를 풀었다. 올린 바 건반을 쳐다보던 내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 건반의 앞쪽 끄트머리에 미스 푼켈 선생님이 재채기를 할 때 코털에 붙었다가 그곳을 훔쳐낼 때 둘째 손가락으로 옮겨 붙었다가 둘째 손가락에서 올린 바음 건반으로 옮겨 붙어 크기가 손톱만 하고 굵기는 거의 연필 굵기만 하며 벌레처럼 휘어진 데다가 녹황색으로 영롱하게 빛나기조차 하는 끈적끈적한 코딱지가 붙어 있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선생님이 어금니 사이로 말을 내뱉었다. 하나, 둘, 셋, 넷. 우리는 다시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이후의 30초는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고역스러운 시간이었다. 나는 내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있다는 것과 두려움으로 인해 배어나오는 땀방울이 목 언저리에 맺히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머리카락은 빳빳하게 섰고 귀는 한 번은 차가웠다가 한 번은 뜨거웠다가 하더니 결국에 가서는 뭔가로 막혀서 귀머거리가 된 것처럼 안톤 디아벨리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거의 들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악보도 보지 않은 채 2번의 반복으로 저절로 굴러가는 손가락을 따라 기계적으로 쳐나갔다. 오로지 내 시선은 마리아 루이제 푼케 선생님의 코딱지가 붙어있는 사음 밑에 가는 검은 건반에만 고정되었다. 이제 7마디만 지나면, 아직 6마디만. 물컹한 코딱지를 누르지 않고는 그 건반을 도저히 누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이제 5마디, 이제 4마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올린 바음 대신에 그냥 바음을 치는 짓을 3번째로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겨우 3마디. 오 하느님, 기적을 이루소서. 무슨 말씀이라도 하소서. 무슨 행동이라도 보이소서. 땅을 쩍 갈라지게 만드소서. 올린 바음을 칠 필요가 없게 시간을 거꾸로 돌려주소서. 이제 2마디, 이제 1마디. 하지만 하느님은 침묵을 지켰고 아무 행동도 보이지 않았으며 마지막 끔찍스러운 마디의 순간은 도래하였다. 그 마디는 아직도 내가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데 라음에서부터 올린 바음까지 이어지는 6개의 8분의 1박자를 치다가 그 위에 있는 사음의 건반을 4분의 1박자로 치고 끝맺는 것이었다. 마치 황천길을 가듯이 내 손가락이 8분의 1 음표 계단을 비틀거리며 내려갔다. 라, 다, 나, 가, 사. 올린 바! 옆자리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도 나는 정신이 멀쩡한 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죽는 것조차 무섭지 않다는 듯이 바음을 쳤다. 내가 가까스로 건반 위에서 손가락을 빼내자마자 피아노 뚜껑이 꽝 소리를 내며 닫혔고 내 옆자리에 있던 미스 푼케 선생님은 악마처럼 펄펄 날뛰었다. 너 그거 일부러 그랬지? 꽥하며 지르던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소리는 귀머거리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던 내 귓속을 파고들었다. 고의로 그렇게 한 거야. 이 괘씸한 놈, 건방진 놈, 못된 놈, 버르장머리 없는 쓰레기 같은 놈. 그렇게 말한 다음 선생님은 발을 쾅쾅 굴러대면서 방 한가운데 있던 식탁으로 가더니 말을 2마디 뱉을 때마다 주먹으로 식탁을 쾅쾅 내리쳤다. 네 녀석이 암만 그래도 니까진 녀석이 나를 갖고 놀게는 안 해. 알았어? 내가 이렇게 화만 내고 말리라고는 꿈도 꾸지 말아라. 네 엄마한테 전화할 거야. 네 아빠한테도 전화할 거야. 네 녀석이 일주일은 제대로 앉지도 못할 정도로 흠씬 두들겨 패주라고 할 거야. 앞으로 3주일 동안은 집 밖으로도 내보내지 말고 하루에 3시간씩 앉아서 사장조를 연습시키라고 하고 거기에다 라장조, 가장조, 올림바, 올림다, 올림사도 네가 그런 것들을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시키라고 할 거야. 내 맛 좀 보라고, 이 말썽꾸러기 같은 녀석 같으니라고. 너 같은 녀석은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내 손으로 직접 그냥. 그러다가 선생님은 너무 노여운 나머지 더 이상 말을 못 잇고 양팔로 허공을 허우적거리더니 금방 터져버리기라도 할 듯이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앞에 놓인 과일 접시에 있던 사과를 하나 집어가지고 그것을 어찌나 세게 던져버렸는지 그것이 당신 어머니의 거북이 머리 같은 머리를
약간 위쪽으로 벗어나며 벽시계의 왼쪽 벽에 갈색 흠집을 내고 터져버렸다. 그러자 마치 누군가 작동 단추라도 누른 것처럼 칭칭 감겨져 있던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것 같더니 감고 있던 옷의 주름 사이로 노인의 손이 나와 자동적으로 오른쪽으로 돌아 과자 있는 쪽으로 뻗어나갔다. 하지만 그것을 미스 풍텔 선생님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나만 봤다. 대신에 선생님은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손을 쭉 뻗으며 나가라는 손짓을 하면서 쇳소리를 냈다. 네 물건 싸가지고 꺼져버려! 내가 허둥지둥 밖으로 나오자 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를 내며 내 등 뒤에서 닫혔다.